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쓸데많은 법률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저희가 일요일 아침 10시 55분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법률 정보를 만나보시라고 저희가 시간대를 이사를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알찬 법률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인데 이혼한 부부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훈남 씨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세요. 고마워요. 이야, 니도 남자가 있었네.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노?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법적으로 부부인데 자격이 있지. 이혼은 해주는데 쫄맥하고 좀 해야 될 기다. 뭔가 많이 복잡한 사연 같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몇 번째고? 남자가 살다 보면 옆길로 셀 수도 있는 거지. 뭐? 결혼 10년 동안 내가 아는 것만 5이다. 이제 하다하다 10살이나 어린애를 꼬시나? 그래서 이혼해준다 안 하나? 바람을 피셨나 보네요. 우리 애들 친권 양육권은 내 거다. 아이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 학원비 공과금 다 네가 부담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네가 나가고 집 담보대출금도 네가 갚아라. 그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좀 이혼하자. 아우, 유리한 조건이네요. 네. 조건에 선선히 응해주네요. 진짜 이 인간 미친 거 아니가?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맹이야, 혼인신고 다시 좀 해도. 에잉? 싫다. 내가 왜? 회사에서는 내 이혼한 거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 혜택 다 받고 있는 건데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제발 부탁 좀 하자.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하는데? 이혼했다고 하지.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양육비랑 다 부담할 수 있었을 것 같나? 이혼 사실 알려지면 회사에서 내 공범행령으로 바로 잘린다. 그럼 이때까지 부담했던 돈 못 준대. 형식상이다, 형식상. 감사 끝나면 다시 이혼해줄게. 진짜 형식상이다. 우리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다. 당연하지. 바람에 거짓말에 참 가지가지하네요. 이혼하고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명희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저도요. 여보세요? 새로운 남자가 생겼나 보네요. 그러네요. 희진 씨 웬일이에요? 자기 괜찮나? 무슨? 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남편 최 과장이 이부장녀 와이프랑 바람이 나서 지금 불린 소송 한이 예? 회사가 난리라는데. 아유, 일단 알겠어요. 아, 참나. 또 바람 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전 남편 사정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다시 해줬었어요. 예? 진짜 형식만이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이혼해준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 부인이랑 바람을 폈다네요. 지긋지긋한 인간. 아, 무슨 그런 남자가 다 있습니까? 훈남 씨한테 말 안 해서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웠어요. 아, 전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전 남편한테 빨리 다시 이혼해달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고마워요. 야, 그래도 든든하네요. 이제 상사 부인까지 꼬셨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노?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지난달부터 왜 양육비 안 보냈는데? 누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 나도 허리가 휜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리고 잠깐만 혼인신고하면 된다며. 우리 관계 빨리 정리하자. 참 알겠다. 지금 알겠다 한 지가 몇 달째고 니랑 같은 등본 있는 것도 싫으니까 빨리 다시 이혼하자. 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하자. 안 바쁜 것 같은데요? 왜 이혼을 안 해주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훈남 씨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세요. 고마워요. 이야. 니도 남자가 있었네.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노?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법적으로 부부인데 자격이 있지. 부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이혼이나 해줘. 이혼? 그래 해야지. 네가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내가 제대로 받아낼 거다잉.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네가 전부 다 갚아라. 각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셔. 자, 강명일 씨,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혼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아이들 양육비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인 최바람 씨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사건이 더 있네요. 먼저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명희 씨와 최바람 씨는 10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 최바람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폈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 이혼을 합니다. 남편 최바람은 바로 집을 나가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는데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최바람 씨가 강명희 씨에게 형식상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회사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감사를 할 예정이고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 공금횡령으로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바람 씨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강명희 씨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해주고 맙니다. 그러나 최바람 씨는 시간이 지나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주지 않고 양육비도 몇 달씩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강명희 씨는 여러 차례 최바람 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명희 씨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강명희 씨와 배훈남 씨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최바람 씨. 강명희 씨가 바람을 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전 남편 최바람 씨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취미인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일단 상황을 보면요. 강명희 씨가 최바람 씨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형식상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형식상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똑같이
따로 살고 있고 우리 또 강명희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시 합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쭉 봤을 때 유책 배우자는 최바람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명희 씨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수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드라마 상에서 보니까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최바람 씨는 직장 상사의 아내와 바람을 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네.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유책 사유는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명희 씨도 두 번째 혼인신고 자체를 본인의 의사 없이 형식상 임한 것이기 때문에 최바람 씨 이혼하자는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유책 배우자는 강명희 씨가 아니라 최바람 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명희 씨가 이혼 소송을 뭐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강명희 씨가 반소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강명희 씨가 반소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최바람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혼인 신고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그 최바람 씨의 외도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강명희 씨는 최바람 씨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뭐 학원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지원받고 네. 또 부부 공동재산인 집에 대해서도 강명희 씨가 모두 다 가져오는 것으로 굉장히 강명희 씨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두 번째 혼인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혼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된다면 기존에 협의하였던 그 양육비와 재산 분할의 협의는 그대로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재판상으로는 기존에 협의 한 내용대로 그 정도의 금액을 다 받아올 수는 없겠습니다. 와, 그러면 처음 이혼할 때 합의했던 그 내용은 두 번째 이혼할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내용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법원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약정을 한 경우에는 네.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한다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의사 표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조건은 불성취된 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였던 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산 분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강명희 씨가 최바람 씨를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네. 그 이혼이라는 절차에서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드라마 상에서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에서 대출금을 뺀 그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서 기존에 약정한 내용대로 혼자 모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최바람 씨와 함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라는 것도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보다는 감액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최바람 씨가 이걸 노린 거네요. 사실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람밖에 핀 게 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이게 처음 이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최바람 씨가 너무 다 주고 나간 거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명희 씨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럼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최바람 씨가 너무 주고 나온 게 좀 아까웠던 모양인데요. 네. 우리 강명희 씨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소로 이혼 소송을 하실 게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요? 네. 자, 보통 저희가 그 이혼을 할 때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그 혼인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총 4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 8촌 이내에 혈족 관계에 있거나, 두 번째는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은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에 있거나, 또 세 번째는 양모와 양자, 양부와 양녀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 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친혼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예.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네,
마지막 그 네 번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 혼인 무효랄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사실 무효로 확인받게 되면 과거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 반소로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을 받게 된다면 두 번째 혼인 신고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이혼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기발한 착상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네. 첫 번째 게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합의했던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법원은 그 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정되어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그 네 번째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사생팬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뭐 흠모하다 못해서 예.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맞아요. 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제멋대로 혼인 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로 보게 되고요. 그렇죠. 또 외국인이 국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내국인과 서로 짜고서 혼인 신고를 해서 체류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에서도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명백하다고 봐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그 혼인 관계를 이용하려는 그 다른 의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섣불리 무효를 인정하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드라마상에서 보셨다시피 회사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유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강명희 씨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입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혼인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실체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로 추가적인 입증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전 남편인 최바람 씨와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입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도 서로 거주지를 달리해서 각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증이 필요하겠는데 쉽게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서로 거주지가 달랐음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서로 함께 하지 않았음을 뭐 사진이나 다른 기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최바람 씨는 그 회사 내에서 또 불륜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로도 최바람 씨한테 두 번째 혼인 신고할 당시에 이미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좀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강명희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정을 두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에 실체도 없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강명희 씨에게 좀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명희 씨. 당연히 전 남편 최바람 씨와의 관계는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혼할 때 협의를 워낙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협의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반소로 이혼 소송을 하실 게 아니라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혼인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에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먹을 건지 하는 건가요? 치킨 게임인가요? 사장님,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영업은 어떠세요? 가맹 계약 맺은 이후로 수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달은요? 배달도 많이 늘었지요. 아휴, 잘 됐네요. 아, 그 가맹 계약서는 잘 읽어보셨죠? 제가 아직 바빠가지고 못 읽어봤습니다. 그 계약서 보시면은 그 시정명령 2번 받으면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살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치킨집입니다. 예.
아이고. 막 치기 전에 계약서나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야, 뭔 내용이 이래 많노? 복잡하네. 아이고, 치킨 메뉴를 한번 보자. 튀긴 치킨에 간장 소스를 바른다. 견과류를 뿌리고. 사장님. 아, 예.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간장 소스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매뉴얼대로 붓으로 바르셔야죠. 아니, 붓으로 바르란 말은 없던데요? 민 사장님, 교육 안 받으셨어요? 붓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아, 그거는 매뉴얼이 없던데. 분무기를 쓰시는 거는 조리 매뉴얼 위반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아, 근데 이 분무기로 소스 뿌리는 게 더 맛이 좋아요. 조리 매뉴얼대로 시정 안 하시고 재적발되면은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한 거 아시죠? 갱신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곧바로 시정해 주세요. 조만간 또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저런 것도 매뉴얼이 있나 보네요. 너무 사소한데. 정말 사소한데요. 아니, 붓으로 바르는 게 영 맛이 덜한데. 오늘 테스트 하려면 해봐야 되겠다. 내왔다. 오, 치킨. 이게 맛있네. 이 소스 바꿨나? 가맹 소스 그대로인데. 저번에 먹은 것보다 이거 간도 잘 배어있고 맛있네. 그래. 그러면 이거도 한번 먹어봐라. 저건 붓으로 바른 거죠? 네. 네. 이게 좀 싱거운데 소스가 덜 발린 느낌. 나는 앞에 게 나은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다들 분무기로 소스 뿌리는 게 맛있다는데 이 가맹점에서는 왜 붓으로 하라 그러지? 그건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때 점검 와가지고 붓으로 발라야 된다면서 뭐 가맹 계약을 위반했다나 뭐라나? 난 앞에 게 더 맛있는데. 이게 더 낫다고 본사에 항의를 한번 해볼까? 이거 그 가맹점주가 보낸 거네. 조리 매뉴얼에는 반드시 붓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프레이를 썼더니 오히려 더 맛이 좋다. 그리고 원고가 조리 매뉴얼 몇 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고 1차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이거는 위에 보고해야겠네. 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자, 이게 지금 분쟁거리가 되나 싶은데 일단은 치킨 가맹점에서 조리법을 두고 일어난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문을 닫고 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식 씨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 가맹점에서는 조리법부터 현장 점검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가맹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식 씨가 장사를 하다 보니 치킨 소스를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더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맹 본사에서는 조리법이 잘못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조리법 어디에도 붓으로 발라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준식 씨는 이에 시정명령 취소 요청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 계약이 최종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붓이냐 스프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붓으로 하든 스프레이로 하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박정환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치킨 양념 바르는 방법이 뭐 될수라고 저걸로 다투나 싶은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가맹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부분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민준식 씨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풀어나가야 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준식 씨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가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가맹 거래의 핵심이 다 녹아 있는데요. 이 가맹 계약의 요지를 살펴보면 점주가 본사의 영업 표지, 그러니까 상호나 상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 교육 지원을 받는 대신에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구상부터 레시피 개발, 마케팅까지 자신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을 많이들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민준식 씨도 치킨 가맹점을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해결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스프레이와 붓 중에 어느 것을 사용했을 때 맛이 더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부에서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질을 올렸다고 해서 가맹계약이 거절됐으니까 명백한 갑질 같은데요, 이거는. 그래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 본부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준식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분쟁 조정 신청 이건 좀 생소한데요. 이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민준식 씨가 원하는 것은 이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 그리고 가맹계약을 갱신해달라, 그리고 스프레이로 양념을 도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요청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조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준식 씨가 가맹 계약을 계속 유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을 하지만 신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신고는 손해를 배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본사의 위법이 증명이 되면 뭐 경고나 시정명령, 그리고 가징금 처분 등이 내려지는데요.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이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가맹본부에서 한 행위가 어쨌든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해야 조정이든 신청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무장이거든요. 네. 본부가 반드시 붓으로 간장 소스를 도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맹사업법에 보면 점주가 본부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본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민준식 씨가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소스를 꼭 붓으로 발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화면 보면 준식 씨가 그 조리법을 확인을 할 때 소스를 뭐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발라라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리 매뉴얼에 간장 소스를 붓을 이용해서 바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공급받는 비품 목록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는 간장 소스 솔 2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조리 매뉴얼상 간장 소스는 붓으로 바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정도 위반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민준식 씨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양념을 도포한 것 외에는 네. 특별히 뭐 거절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 보니까 훌륭하신 변호사님. 그리고 사실 민준식 씨는 1차 시정명령 이후에 소스도 붓으로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사에 1차 시정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서를 보낸 건데 본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이나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계약갱신이 거절이 되면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이 갱신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네.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손해배상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어느 정도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준식 씨가 이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계약 갱신이 거절이 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식 씨가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금, 교육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참작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요즘에는 또 뉴스를 보다 보면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어떤 갑질 이런 기사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의 갑질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크게 5가지 정도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 친척이 경영하는 곳의 물품만 써라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본사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식자재를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리고 지정된 납품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필수 물품을 다른 데서 샀다는 이유로 매장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야, 이게 진짜 너무하네요.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까? 네, 광고비를 가맹 점주에게 부담시키거나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 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를 가맹 본부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명 어드민피라고 해서 네. 규정에도 없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가맹본부가 입속을 채우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그 가게 옆에 직영점을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야. 아유, 참 다들 좀 공정하게 서로가 좀 존중을 하면서 윈윈하면 좋을 텐데 참 네.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예. 아유,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처럼 지금 가맹본부의 횡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현실적인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맹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본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제들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준식 씨뿐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그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 조정과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준식 씨는 지금 가게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영업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분쟁 조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장님, 여기 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오셨다고? 조순정?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좀... 비자는? 처음 한국에 올 땐 비자를 받아 당당하게 왔습니다. 비자 없을 때나? 하지만 배달 일을 하다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고 이후 조선적인 저의 비자는 취소됐고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래. 조순정이면 우리 동포 아닙니까? 동포애를 발휘해서 같이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당신이야? 어이 정씨, 일을 왜 이렇게 못해? 어? 죄송합니다. 이건 뭐 맨날 죄송합니다. 아니 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 아 진짜 속 터지네 진짜. 아 얼른 다세요. 예. 아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사장은 왜 얘를 계속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잘라도 진작에 잘랐어야지. 오늘따라 애들이 보고 싶네. 부모님도 건강하시겠지? 아유, 짠하네요. 수호야, 무슨 일이네? 너 이번 달 월급은 받았니? 아직. 아직? 1년 내내 월급을 안 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주겠지. 넌 옮긴 회사 어때?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와. 사장이도 잘해주고. 다행이다. 너도 여기로 옮길래? 생활비도 없을 건데. 그래도 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일 잘하고 있지? 저기 저 부장님, 밀린 월급 좀. 월급? 정씨가 뭐 잘한 게 있어야 월급을 주지. 아니,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 중국에 애도 5이나 있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돼서 월급 꼭 필요합니다. 아이고, 사정이 딱해서 어쩌나? 근데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사장 결제가 안 떨어지는 걸 어떡해? 월급을 1년 동안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그럼 사장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든가. 너무하네요 정말. 사장님, 저 밀린 월급 주세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니까. 월급을 1년 동안 안 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왜 말이 안 돼? 한국에서 서로 사정 봐주고 그게 바로 정이야, 정. 정은 무슨...
정씨, 참. 자꾸 이렇게 독촉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서 일을 해! 저러시면 안 되죠. 약점을 잡고 고자를 너무하네요. 그냥 네, 정대진 씨 상황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예,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차별당하고 갑질 횡포를 참아야만 한다는 게 빨리 이런 일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더 로여 사건 번호 제100호입니다. 조선족인 정계진 씨는 한국에 와서 배달 일을 하며 매달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는데요.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고 외국인 신분이지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비자가 만료됐고 정계진 씨는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일을 쉴 수가 없었죠. 친구인 박수호 씨를 통해 조영수 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일을 시작합니다. 서툴렀지만 3년 동안 계속 일을 이어갔는데요. 회사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정계진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서 협박과 갑질까지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동포애를 발휘해서 같이 하자할 땐 언제고 정계진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협박을 하고 지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상황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네. 정계진 씨 회사의 사장과 부장은 정말 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약자를 위한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법이 무서운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계진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차분하게 말씀하니까 법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한번 무서운 법을 맛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정계진 씨가 우선 회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정계진 씨 사례를 좀 더 살펴보니까 정계진 씨는 월급도 1년 가까이 받지 못했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계진 씨는 이런 사유들을 전부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한 후에 권고조치 정도만 내리지 사실 뭐 제대로 된 체불된 임금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런 조치까지는 안 취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을 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을 조사해서 임금 체불의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데요.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먼저 권유를 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네. 검찰에서는 임금 체불액, 기존 전과 등을 고려해서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거나 바로 재판 절차에 회부할 것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절차가 좀 시작이 되면 보통 뭐 기업주나 사용자들이 꼬리를 조금 내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진정이 취하돼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 지급 기한을 달리 정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은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상향 조정돼서 벌금이 최고 3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예. 2020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00만 원을 체불한 사례에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만 원, 직원 41명의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체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간혹 임금 체불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인데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임금 체불 진정도 그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며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계진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도 어렵고요. 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정계진 씨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 특별히 도급 관계로 보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임금체불 진정에 성공을 해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임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럴 때는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진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임금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진정이 진행 중이라면 체불 임금 확인원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미 기소가 되었거나 형사 판결이 나왔다면 약식 명령문이나 1심 판결문을 첨부해서 임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회사라면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는데요. 회사의 법인 계좌나 회사 명의의 부동산, 회사와 거래처와의 대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청구 소송이니까 정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전부 계산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지 못한 체불임금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산정을 해서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전체적인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진정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서요, 정계진 씨는 지금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악용을 해서 사장 조영수 씨가 출입국 사무소에도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체불된 임금도 못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추방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체불임금이 있어도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시는데요.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체불 문제까지 덮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별로 각각 취급을 하는데요.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 절차에 따라서,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정계진 씨는 현재 불법 체류 상황이지만 임금 체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 관련 비자인 G14 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신청해서 임금 체불 문제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해결되는 기간 동안에는 불법 체류 신문에 대한 어떤 처분을 좀 유예해 주겠다라는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유의할 점은 이 G14 비자는 통상 최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체류 허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통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계진 씨 사연에서 또 짚어보고 싶은 게 그 사장 조영수 씨가 정계진 씨에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손도 대고 맞아요. 협박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조영수 씨는 정계진 씨에게 불법 체류 신고를 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도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폭행과 협박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보면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폭행하고 불법 체류 사실을 경찰에 알려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한 사례에서 네.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협박과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약간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협박이나 폭행 이런 부분도 정계진 씨가 직접 신고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과 협박 부분은 정계진 씨가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입국 사무소로 통보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알게 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원칙상 통보 의무가 있지만 형법 및 특별법상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중 폭행과 협박도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계진 씨는 추방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계진 씨처럼 지금 임금 체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임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금 체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체불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시간 옮겼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55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에서도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